그래서 한국은 지난 30년을 생각해보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빨리 적응해서 일본의 지금 1인당 GDP를 작년, 재작년 계속 추월하는, 요즘은 코리아, BTS, 블랙핑크, BBC를 틀어놓으면 정말 너무나 반복적으로 K-팝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의 상징 자본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빅데이터 응용학과의 이경정 교수입니다. 21세기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어느 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 명강 시리즈가 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한테 어떤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좀 만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연구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과 인공지능인데 이 두 가지를 인생론에 적용해보자. 그러면 기업이 창업을 하고 새로운 혁신사업, 신사업을 하려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도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요즘 AI 시대에 뭐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AI 시대에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내가 또 어떻게 나를 잘 가꿔 나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같이 만들어 본다는 의미에서 책을 써봤습니다. 지적자본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현대사회에 왜 중요한가요? 지적자본이 아닌 것부터 얘기하면 물리적 자본은 토지, 땅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뭐 금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과 토지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딥시크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 중국의 량원펑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그냥 석사 가지고 공부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본이나 물질적 자본인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석사과정 졸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대기업에 취업을 안 하고 청도에 작은 그 임대주택을 얻어가지고 6년간 AI를 활용한 금융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결국 자기 지적 자본으로 지금은 수조 원을 다루는 그러한 어떤 퀀트 투자자가 됐고, 그다음에 그걸로 또 이번에 AI 딥시크 모델을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죠. 이제 어떤 많은 부를 창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토지를 갖고 있고 돈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 자본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 자본이나 물리적 자본에 대별되는 개념으로 지적 자본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1990년대 또는 200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인텔렉추얼 캐피탈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엔 땅이 있으면 땅이라는 거는 이 땅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제공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사업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은 디지털 네트워크로 인해서 유튜브 채널만 잘 만들어도 대박이 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음악, 노래 하나만 만들어도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것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퍼져나가는 거죠. 딥시크 같은 AI 모델만 잘 만들었어도 그것이 전 세계에 한 번에 다 다운로드 되면서 어떤 부를 창출하고 명성을 창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적 자본이라는 것이 1990년대부터 나오게 된 것도 인터넷이 그때부터 이제 상용화되면서 대중화됐던 것이죠. 사실은 지적 자본이라는 건 회계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장부 가치라고 하죠.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현금, 또 재고, 그다음에 토지, 건물, 장부 가치를 다 계산해서 이 회사가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가치 평가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7배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가. 그럼 나머지 그 6배 어치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적 자본이다. 장부 가치에 있는 거는 이건 물질적인 내용이고 지적 자본이다라고 이제 하게 됐고요. 그럼 지적 자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연구를 또 했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그것이 인적 자본,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그래서 인적 자본이라고 한다면 기업으로 치면 직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장부 가치에는 그 직원의 가치가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직원의 두뇌, 건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또 국가가 우리 건강검진하고 있는 것도 국가로 보면 이 국민들의 건강과 지적 수준, 그다음에 체력,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국가의 인적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자본인데요. 또는 관계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내부 직원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고객과 또 공급자와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사회적 관계로부터 가치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친구가 많으면 돈이 저절로 생깁니다. 사실은 기회가 생기고 서로 믿고, 안 믿으면 계약서를 써야 되고 배신을 또 하게 되고 서로 말을 안 듣는데 믿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아무런 비용 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런 것이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것이 국가로 치면 또 역시 우리 국민들끼리 막 반목하고 다투고 하면 그건 사회적 자본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믿고. 우리나라는 대단하죠. 이런 우리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을 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하죠. 상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CCTV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은연중에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생각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굉장히 좋은 사회적 자본이 또는 신뢰 자본, 관계적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구조적 자본입니다. 그건 또 프로세스 자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일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선진적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지난 30년을 생각해보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빨리 적응해서 가장 스마트폰을 잘 쓰는 나라 뭐 이런 형태로 그러면서 일본의 지금 1인당 GDP를 작년 재작년 계속 추월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은 너무 산업화 성공에 어떤 매여 있어서 디지털에 좀 그래서 일본 가보면 오히려 정겹기도 해요. 옛날을 보는 느낌. 현금 받아주고요. 신용카드 잘 안 쓰고요. 그다음에 팩시밀리를 아직도 쓰고 아직도 도장 쓰고 이런 것들이 일본은 조금 그런 구조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 좀 느렸다.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 와보면 지금 서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막 버스 정류장에서 막 벤치가 뜨끈뜨끈하고요. 여름에는 막 에어컨이 나오고 어떤 버스가 몇 번이 언제 온다는 것이 막 돼 있고 너무 효율적이고 프로세스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살아보면 이제 한국을 못 떠나겠다. 우리나라 돌아가면 뭐 인터넷도 느리고 관공서도 다 느리고 한데 한국은 공무원들도 되게 빨리 일해주고 빨리빨리 병원도 되게 빨리빨리 일해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구조적 자본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런 것인가. 지적 자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연구가 됐었는데요.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 브루디에는 또 일찍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징 자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는 문화 자본. 어떤 소셜미디어에서 셀럽들 유명해짐으로써 그분이 얘기하는 건 힘을 받게 되고 약간 뭐 광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명성이 자본화되는 거죠. 돈으로 치환되는 거죠. 한국이라는 국가에 한번 대입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상징 자본이 너무 좋아졌죠. 20년 전, 30년 전에는 코리아 하면 노스코리아, 뭐 김일성, 김정일 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다 물어봤다면 요즘은 코리아 하면 뭐 BTS, 뭐 블랙핑크. 제가 영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BBC를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하루에 정말 너무나 반복적으로 K-팝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의 상징 자본이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더 사업하기 좋고 한국 사람이 세계 어디 가더라도 이제 말을 섞기가 좋아졌고 그러면 신뢰를 하죠. 한국 드라마 봤더니 너네 진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집이 깔끔해 아파트 상가는 어쩌면 그렇게 좋고 너네 왜 이렇게 재밌는 음식이 많어 너네 음악은 왜 이렇게 좋고 이렇게 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떠한 가치 그게 자본이죠. 근데 그거는 나의 아까 인적 자본, 나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바람에 나의 상징 자본이 좋아졌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적 차원이지만 개인에서는 자기의 어떤 명성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을 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문화 자본이죠. 그러니까 문화적 자본이라는 우리가 어느 나라 관광을 가더라도 거기에 어떤 문화가 있는 데 가고 싶지 문화가 없는 곳은 가기 싫은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문화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죠. 만날 때마다 뭐 하나 그래도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인기가 좋아지고 그래야 또 거기서 사업이 생기고 일거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화 자본이죠. 우리가 옛날 프랑스 하면 문화적으로 우수하다. 근데 요즘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을 더 문화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새로운 문화가 프랑스에서 최근에 뭐가 나왔지? 샹송이 뭐가 나왔지? 뭐 이런 건데 한국은 여러 새로운 음악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문화 자본이 그것도 하나의 자본이다. 그래서 지적 자본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매력 자본입니다. 성적 매력 또는 그냥 유머, 쾌활한 거, 명랑하고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거. 그 사람 매력이 있으면 남자고 여자고 서로 매력이 느껴져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매력 자본을 또 키워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하킴이라고 해서 캐서린 하킴이라고 해서 영국의 런던 비즈니스스쿨 교수였는데 그분이 과감한 책을 낸 거죠. 지적 자본론이 한참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에로틱 캐피탈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매력 자본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에로틱 자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약간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야, 사업 한번 해봐.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더 사업 잘해. 우리가 영업 관계를 만나려고 해도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매력적인 기업을 국가 차원이나 기업 차원이나 개인 차원의 매력 자본을 키워야 된다. 제가 오늘 6가지 이 지적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그 다음에 상징 자본, 문화 자본, 매력 자본 이렇게 6가지 나눠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지적 자본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AI로 어떻게 지적 자본을 높일 것인가? 라고 할 때 먼저 AI 자체가 새로운 인공 지적 자본이죠.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게 아닌 내 바깥에 있는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Life with Intelligence. 근데 거기서 인텔리전스라고 제가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텔렉츄얼 캐피탈, 나의 지적 자본. 또 하나는 Lif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인 거죠.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AI를 몇 번 불러다 쓰시나요? 저는 하루에 100번 이상 부르는데, 저는 하루에 한 90번 정도는 퍼플렉시티를 부르는 것 같고요. 하루에 10번 정도는 챗GPT를 부르고요. 딥L이라는 번역은 한 하루에 두세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를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100번, 저는 아마 몇 년 안에 하루에 한 10,000번 정도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라이프 위드 AI 또는 라이프 위드 인텔리전스죠. 그런데 AI가 똑똑해지면 나도 같이 똑똑해져야 돼요. 나의 지적 자본을 같이 확충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AI로 어떻게 지적 자본을 늘릴 것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먼저는 일단 AI와 함께하는 삶, AI 도구를 늘상 사용하는 삶. 저희 아버지는 병전아, 너 아빠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갈 때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 2시간 걸어갔다가 2시간 왔어. 그러면 2시간이면 8km거든요? 8km를 걸었는데 만약 그걸 버스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시속 48km로만 달렸어도 10분이면 도착하는 거거든요. 2시간 걸을 거를. 그러니까 저는 요즘 챗GPT 플러스가 한 달에 20달러인데 그럼 한 3만 원이라고 치면 하루에 1,000원이잖아요. 버스비 정도죠. 그래서 걸어가면 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버스 타면 10분이면 가면 1,000원 주고 버스 타는 게 낫다는 거죠. 이제 챗GPT 플러스는 보통 버스 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챗GPT 프로는 오늘까지 안 써봤어요. 이게 한 달에 200불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이니까 하루에 10,000원이잖아요. 좀 있으면 써보려고 하는데 하루에 10,000원이면 이거 버스비가 아니라 택시비죠. 우리가 급할 땐 또 택시를 타긴 타야 되는데 저는 적어도 챗GPT 플러스 정도의 AI는 써봐야 된다. 그런데 딥시크가 나와서 딥시크가 거의 챗GPT 플러스 수준이거든요. 그걸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이제는 버스를 무료로 타는 시대가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2시간을 내가 걸어갈 거냐? 아니면 10분에 버스를 탈 건데 그동안은 버스를 그래도 1,000원 냈는데 이제 1,000원을 안 내는 방법도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걷는 게 몸에 좋긴 하죠. 근데 우리가 요즘은 언제 걷죠? 건강을 위해서 걷죠. 어디를 통근하기 위해서 걸으면요, 사실 4km 걷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 좋아요. 여러분 두뇌 건강을 위해서 머리 쓰는 거 좋습니다. 근데 AI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AI한테 맡기는 것도 괜찮아요. 버스가 나오는지 모르고 걸어 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AI를 잘 활용하는 삶. 제가 하루에 한 100번 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내가 AI를 몇 번이나 부르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